KBS 열린 토론. 한가위에 인사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열린 토론은 오늘부터 사흘간 커피 챗이라는 특별한 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인데요.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듯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경험도 나누는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AI 시대 일과 노동, 휴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례상 차리기, 장거리 운전에 연휴 시작 전부터 피곤함이 몰려온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엔 로봇이 전을 붙이고 송편을 빚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SF 영화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추석 특집 커피챗 첫째 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기술 발전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칠 영향을 균형 있게 풀어내시는 경제 전문가시죠.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과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간 삶을 바라보는데 탁월한 시각을 지닌 분이시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오프닝에서 제가 로봇이 전을 붙이는 미래 시대 명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휴머노이드 피지컬 로봇을 보면요. 언제쯤 로봇이 붙이는 전을 우리 이종필 교수께서는 먹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늦어도 한 20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GI라고 하는 그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던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기를 빠르게 보는 사람은 뭐 내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한 5년 이내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뭐 100년 안에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략 그러면은 넉넉하게 10년 안에 이런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봤을 때 이 인공지능과 그 로봇이 결합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로봇 기술도 발전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을 붙이는 기술도 학습을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대략 한 또 10년 정도면 네. 그러면 한 20년 뒤에는 정말로 로봇이 전도 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송편도 빚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희망을 좀 담아서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더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박정 교수는 명절날에 이렇게 집안일 뭐 전도 좀 붙이고 청소도 하고 뭐 좀 하세요? 예, 저는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끝까지 로봇을 늦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아주 값싸게 부려먹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물론 AGI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유사한 완성체 같은 로봇이 전도 붙이고 뭐 제사상도 대부분 차리고 뭐 손님도 받고 하는 걸 하려면 진짜 꽤 20년은 아닐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전만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요. 네. 실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F&B 사업들 이런 사업을 하는 분야의 큰 회사들은 이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식음료 사업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더 값싸게 우리 직장인들에게 또 점심 한 끼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좀 값싼 식사를 제공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로봇이
조리를 하고 로봇이 설거지를 하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규정된 일을 하는 것들 정도는 완벽한 사람의 형체가 아니고요. 팔아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에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빠르면 한 2, 3년 안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연구하는 엔지니어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센싱 기술이냐 뭐냐 물어봤더니 의외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 부치는 거는 뭐 갑자기 찡해서 전 국물이 떨어지고 예. 일정 시간이 되면 그걸 뒤집고 이런 건 쉬운데 자신들이 이제 입점할 그 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매장의 구조가 건물마다 다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와 조리대와 뭐의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 그걸 그 맞게끔 거기에 파인 튜닝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비용들까지 맞춤형으로 파인 튜닝 하는 돈이 채산성, 경제성이 안 맞아서 조금 뒤로 뺀 거지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박 교수님 지금 설명하신 걸 듣다 보면 상당히 좀 전부치는 로봇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테슬라인가요? 또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이미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은 또 개발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은 로봇이 만드는 커피 제공하는데도 저도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렇게 규격화된 작업을 하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지능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인간의 노동을 어느 정도 대체할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가정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 수준의 어떤 그런 지능이 좀 탑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세탁기가 등장했을 때 사실은 그 인류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가사 도우미 로봇이 만약에 나온다. 인간보다 똑똑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전도 자기가 붙이고 네. 설거지도 하고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로봇이 그냥 손빨래 잘하면 굳이 세탁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로봇이 빨랫감을 세탁해 넣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 손빨래 하거나 이렇게 네. 뭐 빨래를 삶거나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로봇이 할 수 있으면 굳이 로봇이 세탁도 할 수 있는데 세탁기를 또 돈 들여서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그거 비싼 돈 주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지 않더라도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운전기사처럼 운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굳이 비싸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가사 도우미 수준의 최소한의 작업을 수행할 정도가 되면은 이건 세탁기 혁명을 넘어서는 인류사에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참 중요한 건 이 로봇이 타주는 커피가 맛있을지 네. 또 로봇이 붙여주는 육전이 맛있을지 동태전이 맛있을지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예. 박 교수님 이 AI와 또 로봇이 상용화되는 미래 우리가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만 이게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 뭔가 인간미가 떨어지고 또 어떤 로봇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또 걱정해야 되는 디스토피아일까요? 네, 이 경우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도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위험천만한 일, 단순 반복적이어서 굳이 영혼을 뭐 이렇게 뭐 발현할 이유가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업무 시간 중에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일부 그거는 그들이 대체해주고 조금 더 인간미 넘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직종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유토피아에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은 이렇게도 전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실 직장 생활이 정말 지옥같이 싫을 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같은 거 기다리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싫기 때문이에요. 앞자리에 앉아있거나 그잖아요.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오는 스트레스가 큰 거지 업무는 꾸역꾸역 하려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꾸역꾸역 하려는 업무마저도 로봇이 일정 부분 대체해주고 약간 귀찮은 건 로봇을 시킨다면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해지는 요소는 저 친구가 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 기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될 경우 정말 인간미 넘치고 가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런데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로봇에 대체되기 쉬운 업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면 야 이건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죠. 예. 자 일자리 문제도 이제 고민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 교수님, 이정필 교수 보시기에는 이 AI와 또 로봇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저는 49대 51로 유토피아에 한 표 걸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그것이 로봇과 결합을 했을 때 사실 이미 그 지능은 좀 낮아도 단순 반복하는 로봇들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률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로 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크 팩토리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사람 전혀 없고 불 켜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는 이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많은 이제 사무직들 중간 관리층도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율성의 달성 이런 면에서 보면은 유토피아적인 면이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에도 보면은 공장의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공격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이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에 투영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예. 이건 예를 들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을 부치는데 부잣집에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이연복 셰프의 그런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그런 로봇들을 수십 대를 부리면서 정말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에서는 로봇 한 대 대하기도 힘들어서 여전히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재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좋은 성능으로 출현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은 다 드러내고 지상 낙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세상 또 AI 세상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박정 교수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또 고민도 될 것이다. 네. 자, AI 시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어떤 일자리들이 주로 타격을 입을까요? 네,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코앞에 와 있고 가장 큰 쓰나미가 될 일자리 멸종의 첫 번째 신호는 운수물류업입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국가 거점 통계기관으로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업종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계속 통계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 1등 분야가 택시기사님, 버스기사님, 택배기사님, 이 물류 업종입니다. 예. 우리는 자율주행이라고 따로 부르지만 그 기술의 원천은 로봇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의 움직임과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천 기술이 똑같아서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의 일환이다. 네 바퀴로 다니는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로봇 기술이 자율주행화 됐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인 운수물류업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실제 그 변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11개 도시에서 무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테슬라가 미국에서 무인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이 신호를 받자마자 중국도 중국 본토에서 무인 택시 운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도시를 50개 도시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진짜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태운 채 목적지로 가는 차량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보조석에 어떤 경우는 사람이 그냥 보조석에만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또 상당히 또 인간미를 강조하는 또 이정필 교수 아니십니까? 그런데 AI 시대에도
이건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신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산물로 등장한 생명체잖아요. 예. 기계로 바꾼다고 해서 못할 건 없다라는 게 저는 사랑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 그런 감정조차도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나 어떤 생명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물질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좀 데카르트적인 기계론적인 관점이 좀 많긴 해요.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대신하지 못할 인간의 일은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에 뭐 감정, 뭐 창의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시기는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5월 달에 벌써 6천 명씩이나 해고라고 그 해고된 사람들 보면 메타나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관리층이 많이 나가고 인공지능을 개발해 놨더니 중간층에 그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해고가 됐어요. 많이 해고가 되니까 뭐 저기 그 사티아 나델라 그 MS CE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 코드의 30%가 AI로 작성되고 있다. 근데 이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직종이 이제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들, 고객 경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의견을 조율하는 일들을 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대응하는 이제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 환자들의 어떤 그 고충을 상담하는 이게 인간 의사들보다 인공지능 챗봇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 환자들의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데 인공지능인 경우에 그 만족도가 높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뭐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들도 지금 뭐 MS 해고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피지컬 AI라고 하죠. 이게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어떤 그런 기계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런 피지컬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율이 낮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기계적인 어떤 메카니컬한 어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 운행은 그냥 소프트웨어로 이게 기계를 조작해서 운전할 수 있는데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이렇게 뭐 현관문을 열고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당장에 이제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이제 난이도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아니면 뭐 이제 뭐 목수라든지 뭐 이런 전문화된 작업들. 뭐 결국엔 나중에 다 바뀌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결과를 내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계가 대처하겠지만 인간적인 능력과 가치를 다투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둑이 지금 인공지능을 못 따라갑니다, 인간이. 그런데도 인간들끼리 바둑을 두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기계하고 해서 지는 걸 뻔히 알아도 인간끼리 해서 누가 이거는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 인간보다 더 잘하겠죠. 나중에는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 연주자들이 하는 연주회를 가서 사람들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예술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여전히 좀 대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박 교수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AI 연주자가 연주하는 연주가 기술적으로는 대단할지라도 인간이 전해주는 이 감동, 감성 그걸 참 따라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우울한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로봇이 저보다 전을 정말 맛있게 부쳐도 집에서 네가 부쳐 시킬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자,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AI 로봇 시대에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데이터 윤리 감독관, AI 코치
디지털 장내 지도사. 자, 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직업들이 정말 미래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인간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너무 나의 흔적들이 디지털 분야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누가 대신 지워줄 수 있고 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데이터들이 어디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하나하나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서 계정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잘해줄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어디 거를 삭제하고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직업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스타도 보면요. 사람 계정이 아닌 계정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홍보 마케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사람인 줄 알고 계속 거기다가 어떤 뭐랄까요 홍보 문구를 이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대화를 나눠요. 대화도 나누고 알고 봤더니 챗봇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정이 진짜 사람 계정인지 아니면 챗봇 계정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든 하여튼 누군가가 이걸 관장해서 보고도 하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도 새로운 직업이 되겠죠. 네. 아니 근데 박 교수님 그렇게 분간을 못할 정도면 네. 이게 정말 좀 우문이 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는 사람 대신 AI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대신 AI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물건을 판다는 건 효율성의 집약체가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사람이 케어해 준다. 이게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 회사들이나 제품들, 서비스들은 분명 오히려 그걸 이슈 삼아서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해 줄 겁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기계가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수제품은 또 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네. 명인이 만드는 어떤 제품은 오히려 손이 많이 가, 인간의 손이 많이 가고 핸드메이드. 네. 수제품. 그게 훨씬 이제 가치를 더 많이 값어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등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각 분야 전문적인 능력을 학습을 해서 상담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아울러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주고 당신에게 맞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주는 인간 상담사.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큐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 상담사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상당히 이제 수제 명품처럼 고급화된 서비스로 갈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게 또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값싼 인공지능에 별로 이렇게 그 좀 깊이가 없는 결과만 얻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고급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정말 탑티어의 상담가에게서 정말 어떤 값진 그런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식으로 또 양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 서비스가 차별화된다. 박 교수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AI나 로봇이 만연한 시대에는 인간미를 더 그리워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요. 아직까지 그 바로 인간미, 인간이 진짜 원하는 바를 로봇이 AI가 캐치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화난 일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챗 GPT 같은 AI에게 물어보면 논리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분석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너는 어떤 기분일 텐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같이 화를 내줘야죠. 누구야? 어디야? 같이 가. 지금 가. 당장. 이래야 살아남는 건데 AI가 저랑 같이 화를 낸 걸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진짜 인간미까지 못 간 거죠.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MBTI에 T가 슈퍼 T가 있고, 뭐 F도 있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T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학습을 시키기에 따라서 야 너는 저게 T보다는 F를 많이 학습해. 이런 그 최근에 나온 챗봇 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지금 실현 당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에 먼저 위로부터 하는 이런 챗봇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학습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MP3나 CD가 많이 나오더라도 다시 LP에 대한 어떤 향수와 복고, 욕구가 레트로죠. 많고, 지금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의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또 필름 카메라를 찾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레트로 감성,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영역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날로그 감성. 두 분 지금 어디서 인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죠? 네. 전 냄새 나지 않아요? 자, 이 교수님. 과학적으로 보시기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창의성입니다. 근데 이제 AI가 인간과 거의 대등해질 수 있다. 이게 노벨 상을 받은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뭐 인간이 예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유전자 코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전례 없던 어떤 뭐 박테리아 파지나 이런 걸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패턴 인식인데 이거는 뭐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사실은 기계로 대체하기 쉬운 가장 손쉬운 단계이기도 하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뉴턴이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가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축적이 돼서 발현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어떤 미지의 아주 신비스러운 어떤 영역으로만 존재하는 건가 신적인 영역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물질적 상호작용의 어떤 창발적인 어떤 그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좀 약간 기계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부 LLM 모형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LLM이면 우리 대규모 언어 모형이죠. 시청자 또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죠. 자연어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형인데 그것을 이렇게 쭉 사람들이 이제 왜 얘가 성능이 좋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얘가 진짜 좀 약간 창발적으로 생각한 거, 창의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힌트 이런 것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역사를 보면은 과학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을 더 원의 위치에서 원 오브 댐으로 바꿔온 역사거든요. 태양 중심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진화론도 그랬죠. 우리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고 그냥 우주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옛날부터 했습니다만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인간이 그냥 별거 아니네? 이게 과학의 발전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능조차도 이제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그런 순간이 저는 뭐 도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수준이 물론 이제 인간처럼 고도의 어떤 어떤 가설을 세우고 거기서 아인슈타인처럼 가설을 세우고 거기서 뭐 이론을 만들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단순한 가설 설정은 가능합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까지 인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조합의 결과물을 찾아내고 그것이 지금 실제 실험실에서 엄청난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좀 더 추상화된 어떤 모델링 이런 것도 저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과학 활동조차도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찾지 못한 새로운 법칙과 방정식을 많이 찾아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정도 교수가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는 보통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AI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조금 허접하고 좀 이렇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요즘에 뭐 카카오의 경우에도 이제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런 챗 GPT 등 걸 보면 야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도가 높은 것 자체도 일종의 창의력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창의력을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주 쉽게 뭐 학술적인 정의할 건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어떤 결과물 이게 우리 도처에 널려 있고 인간들이 A와 같은 것들을 잔뜩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런 걸 기반으로 AI가 A 다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이제 우리 인간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살짝 변형해서 나름대로 그때 유의미한 만족감이나 가치를 줄 수 있는 건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물리학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런데 지금 AI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나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생각해낸 AI가 상대성 이론을 처음 생각해냈다든가 양자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힉스 모델이나 이런 걸 처음 생각했다? 그건 아니네요.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A라는 걸 해놨는데 본인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점핑해서 B를 생각하지 못할 거라는 와우.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고도의 창의력의 영역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는 부분을 아직 AI가 따라오기 힘들다. AI라는 건 고도의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럴듯한 것을 도출해 주는 걸 뿐이지 그 우리 문장을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해진 길을 갈 수는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획기적인 걸 짠! 하고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니다. 네. 자, AI와 로봇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미래 인간의 이 직업, 커리어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간과 인간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또 AI 로봇까지 있습니다. 박 교수님, 미래의 개인이 그럼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정말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네, 실제 이제 AI와 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올해부터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자기소개서 써보면 지원 동기, 입사 이후의 포부 이런 문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 한두 군데는요 그 문항 하나가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당신이 입사 이후 할 일을 AI가 대체하지 못함을 증명하시오. 와. 그러니 그거에 내가 유의미하게 AI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지 못하면 야 그럼 내가 널 왜 뽑는데 AI에게 시키면 되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미래 커리어를 설계함에 있어서 야 이거 당분간 AI가 못할 것 같은 걸 내가 하고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교수님은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AI가 할 수 없는 걸 뭘 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고도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가설 설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AI가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AI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 이거는 사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AI가 뭐 그거를 뭐 기계적으로 대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그 MP3나 CD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LP를 좋아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인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둘 다 잘 아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둘 다 잘 알면서 이걸 연결해주고 AI가 어떤 그 성취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둑 요즘 프로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둔 수를 어떤 경우에는 그 전문 바둑 해설가도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수를 보고 제대로 빨리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가가 유능한 해설가인 거죠. 바둑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도 저는 비슷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을 냈을 때 이것을 빨리 캐치해내고 그걸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들은 결국 인간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질문이 들어가 있다. 네.
박정우 교수라면 그런 기업에 또 미래의 새롭게 열릴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는 평생 직장, 평생 기술, 나를 개런티할 수 있는 뭐 하나가 있다 이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바꾸고 싶은데요. 고3 되자마자 첫 학기 첫 시간에 이제 담임이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걸 100m 달리기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해서 수위 안에 들어오면 남은 인생은 편하게 간다. 이렇게 그냥 고3 열심히 생활하라고 예. 그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나름대로 좋은 대학 들어와도 크게 별거 없고 그 뭐 하나 열심히 자격증 따도 그게 평생을 개런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 말씀을 수정하면 평생에 100m 달리기를 여러 차례 여러 구간에서 해야 될 세상으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영원한 100m 달리기다. 야, 그럼 너무 더 우울하네요. 이정필 교수께서는 또 학교에 계시니까 어떤 조언 해주실까요? 저도 비슷한데요. 대략 그 20세기 정도까지는 그냥 대학 가서 하나 전공 잘하는 걸로 평생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전문 지식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평생 동안 자기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로 이미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한 가지 전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적인 어떤 그 분류 카테고리로 정의할 수 없는 현상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그 분야를 넘나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단지성이네요. 네. 거기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융합적인 어떤 결과가 그래서 융합형 인재가 왜 필요한지 지금의 변화된 세태가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나 혼자 잘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왔어요. 사람들을.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걸로는 안 된다.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하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치고 장려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거를 공교육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거는 플랫폼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전문 어떤 지식 한두 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짜맞춰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래서 그게 잘 되려면은 기본과 기초가 좋아야 되고 여기서 저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기초화학이나 아니면 인문학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리학을 유독 강조하시네요. 네, 자, 좀 수준 높은 질문을 제가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시는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삶의 핵심 가치. 네. 이게 뭐 철학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치 또 인문학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박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말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AI가 로봇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죠.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 보시는데요? 아주 전 건강합니다. 네. 이 교수님.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계가 대량 생산품을 낼수록 그 수제 명품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인간의 어떤 그 손때가 묻어난 것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끝까지 저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성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될 것인가라는 오히려 그 저는 물리학을 합니다만 그 인문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자, 추석 연휴 정말 간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취업이나 승진 또 나아가 또 이직을 위한 뭐 스펙 쌓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게 일인지 휴식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박 교수님은 연휴 때 명절 때 특히
일과 휴식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사실 연휴 때는 웬만하면 그 쉬려고 애를 씁니다. 모처럼 이제 가족들하고도 긴 시간 보낼 수 있고 해서 가능하면 연휴 때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걸 달성한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연휴면 앞에 이틀이든 뒤에 이틀이든 어떤 일을 하세요? 저 주로 원고 작업이죠. 보고서 밀린 거 쓴다든가 아니면 뭐 논문이라든가 단행본 밀린 거 쓴다든가 이런 게 요즘 일과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 마무리하는 게 좀 섞여 있긴 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좀 명절 연휴 때 푹 뭐 지금껏 경험에 비춰 본다면 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입니까? 일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죠. 몇 년 전에는 이제 노트북 들고 가서 이제 논문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차례상 앞에서 네. 올 추석은 뭐 보니까 제 일정상 뭐 이제 뭐 강연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칼럼 마감이 또 목전이라서 칼럼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논문 작업도 지금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연휴 기간에 논문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또 이게 방송까지 나와주셔서 연휴 기간에 또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AI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자리 그러면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이제 AI 시대 일자리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뭐 다른 가치의 의미도 좀 부여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한 생계 수단,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버는 목적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어떤 루틴하게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약사나 이렇게 공식화된 게 아니라 난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어떤 새로운 직업이 하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좀 제대로 벌리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건 누구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할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자재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나름 괜찮을 것 같다. 내 자아 실현에 부합될 것 같다 해서 판을 벌렸다가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창업하면 뭐 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소리 나왔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AI, 로봇 시대 이게 본격화되면 그 코스트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예. 이제 누군가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되고 챗 GPT와 비슷한 거에게 그냥 업무를 시키면 되고 또 집에서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로봇에게 야, 너 내일부터 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해야 돼 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감내 가능한 범주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적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만 활용하면요. 예. 이 교수님은 달라지는 일의 가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그 일과 취미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책임이 얼마나 따르느냐.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새로운 일을 하는 진입 장벽은 뭐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낮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 성과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책임감이 얼마나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일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개념 정의상 이거는 책임과 압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역대 야구를 가장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승엽 선수도 직업으로서 야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승엽 선수처럼 야구를 잘하면은 맨날 야구장 가서 야구하는 게 즐거울 텐데 물론 대부분은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그런 의미지 않을까. 뭐 돈을 벌고 생계를 뭐 마련하고 이제 이런 것도 그 역할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런 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요소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제 경계가 사라지면은 정말 취미와 일이 하나로 융합이 될 텐데 그런 시대는 너무 좀 이상적인 어떤 시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정말 다른 어떤 뭐 모든 재반 사회복지가 다 갖춰져 있고 이러면 모를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도 참 이 교수님이 그 구분해 준 것이 와닿습니다. 또 이해가 되고요. 일과 취미, 그 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책임이 따르고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점점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우리가 코로나 때 시기를 보면은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재택이라는 것은 일도 하면서 집이 이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말 일종의 워케이션 문화 이런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또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워케이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종을 더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리더라고요. 내 친구는 사무직이고 나름대로 뭐 문화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내내 회사를 안 가고 걔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산직 뭐 화성이나 뭐 기흥이나 평택에 있는 그 공장에서 요즘은 캠퍼스라고 하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이나 또 주변인들에게 야 이런 일 하지 말고 제조 현장 말고 다른 일을 해 이렇게 권하면서 조금 일에 대한 선망의식도 바뀌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는 아주 이제 자유로워진 어떤 일의 형태가 생겨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교수님.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자유롭게 연결된 어떤 통신의 어떤 장벽이 거의 사라진 시대에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뭐 프리랜서 형식으로 해주고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뭐 직업군이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적과 클러스터가 주는 어떤 이점이 너무나 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통신이 되는 것과 즉각적으로 또 물리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 사이에는 좀 여전히 이제 넘지 못할 좀 갭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이제 거꾸로 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민자 때려잡고 이런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 비자 문제 이런 거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될까? 지금 디지털 노마드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간 관리급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와중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탑티어급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탑티어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어떤 수준의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할 텐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상위 1%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이 교수님 말씀대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에 그치겠지만 일하는 문화 자체는 그만큼 이제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 여름에는 더 휴가지에 가서 노트북 펼쳐놓고 회사 일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박 교수님 그런데 명절 돼서 이번 명절에도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만 이렇게 이제 조카들 또 이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어른분들이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제 뭐 꾸짖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회사에 충성하지 못해? 뭐 애사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인식, 워케이션이나 노마드 문화와 좀 결부해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나이 드신 분들 또 조카들 또 손주들 또 자식들 왔는데 야 그게 네 일하는 거냐? 놀러 가는 거지. 요즘 애들은 이런 소리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원격 온라인 고용 중개 플랫폼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ICT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을 원격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웹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미 픽스됐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업무들은요. 예. 원격이라 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나와서 대면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요. 대표적으로 업워크라는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 거기는 2억 만리의 어떤 디자이너나 웹 디자이너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발주받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업워크 플랫폼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걸 모두 트래픽을 다 확인해서 10분 이상 업무랑 관계가 없으면 그 10분 이상은 차지해서 빠집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오프라인에서 직장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친구랑 가까이 카톡도 하고 몰래 유튜브도 봐서 유럽 축구도 보고 그렇죠. 솔직히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요. 잠시 약국 갔다 온다고 하거나 담배 피고 올 때도 있고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도 월급 하나도 안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런데 비대면 오히려 원격이고 디지털 노마드다 해서 뭐 풍광 좋은 데서 옷차림도 불성실하게 자유롭게 일하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분 이상 업무랑 관계없이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전부 월급에서 까지는 겁니다. 무섭네요. 예, 그래서 자 공간이 자유롭다고 그거 그냥 못 본 척하고 놔주는 그런 고용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고생하고 있다. 격려들 많이 해주세요. 자, 박정희 교수는 이런 이야기가 꼰대 문화다. 그래서 오히려 명절날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데 사실 요즘 어르신들도 IMF 겪고 나서는 이제 뭐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이나 이런 개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대가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어디에 충성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은 오히려 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넌 공무원을 해라. 네. 차라리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의대에 미친 나라가 되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 이제 직장의 안정성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본 말인데 이제 워라벨이 아니라 워페벨이네요. 워크와 무슨 페이의 뜻인가요? 밸런스. 워크와 페이의 밸런스. 아. 예. 일과 어떤 라이프의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아니라 예. 정말로 지금 이제 MZ들이 추구하는 거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이 밸런스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이제 옛날의 관성으로 이렇게 묻어두면서 너 왜 충성 안 해? 너 왜 열심히 안 해? 이런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충성을 보였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한 추세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더 이상 워라벨이 아니라 워페벨이다. 일과 그 받는 보상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만 일할게요. 자, 그런데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물론 평생 직장은 없지만 박 교수님, 네. 워케이션, 휴가지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것도 디지털 노마드 멋져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조금 불안정한 것 아니냐. 우리가 네. 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정작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건 아닌데, 그걸 너무 멋있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데,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투자 관련한 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확정 수익이 있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무슨 소리냐? 위험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정기 예적금, 원래 정해진 수익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는 거, 앞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몇 년 차 몇 호봉은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는 룰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위험이 없는 거에 가까울 정도의,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직업과 그런 걸 선택하면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모 방송에서 촬영차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초상급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갔어요. 예. 한남동에 있는 어느 단지인데 네. 뭐원 한남 뭐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생각보다 뭐 전체 제가 인구 호구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요. 생각보다 30대 초중반의 거주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네. 다들 상속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니에요. 의외로 반 이상이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수성가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흔히 말해서 딱 무슨 직업 어느 회사 다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떤 일 하세요? 그럴 때 우리 대부분 저 뭐 삼성 다닙니다. 현대차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 아니면 저 회계사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냥 뻔히 알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창직을 하고 창업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불확실성의 극단을 달렸지만 그걸 잘 극복하면 플러스 알파도 큰 거예요. 네. 그분들을 모셨어야 했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또 뻔한 사람들 갑자기 말고. 이게 내인이 또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 뻔한 직업 하는 사람들 말고. 네. 자,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직업의 안정성. 네. 네. 근데 이게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냥 좀 비정규직 프리랜서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체 가능한 어떤 나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성공 여부를 사실은 가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1% 미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추세가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 앞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중간 관리직조차도 대체가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사실은 강제적으로 내쫓기는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좀 더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배달 라이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직종하고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가 지금 그거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하는 측면도 이제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뭐 저같이 이렇게 뭐 물리학을 하거나 그런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박사와 연구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연구소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 상태로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또 중요한 게 그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용이 안정돼야 정말 이렇게 좀 창의적인 연구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네. 이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동적 평형이라 그러죠. 이게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어떤 평형 상태를 만들면 좋은데 이게 그 비정규직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일거리가 좀 이렇게 자주 생기고 그걸로 최소한의 어떤 생계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면 사실 이것도 상관이 없고 거기서 뭐 박 교수님 말씀대로 대박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 사회는 그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의 균형이 여전히 안 맞는 사회잖아요. 동적 평형이 안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추세라고 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정규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좀 준하는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를 계속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신 이 균형이라는 거. 서구 선진 사회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축적되어 왔을 텐데 우리는 워낙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휴식도 휴식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명절 연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뭐 단행본 또 원고 결과적으로는 이 자기 개발이나 또 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먼저 박 교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휴식, 예. 가짜 휴식 말고요. 예. 진짜 휴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공간에서 꿈에 그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진짜 휴식이죠. 안 그러고 그냥 집에서 잠시 쉬는 거, TV 보는 거 이건 휴식이 아니라 다시 일하기 위한 대기 장소, 대기 이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휴식이라고 하면 모든 걸 잊고 완벽하게 예전에 내가 있었던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 아닌 곳으로 가는 저는 그런 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휴식 아닐까요?
박 교수님 아내 옆은 꿈꾸는 공간이 멀리 아니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저는 그 뭐 자기 개발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일 이런 거는 그냥 가짜 휴식인 것 같고 네. 진짜 휴식은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구 여기에 가장 충실한 원시적으로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진정한 휴식이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 하고 있던 일에서 최대한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거리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 예,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누군가 무아지경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쉬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끝으로 두 분께 AI 시대에 이 뭐 로봇도 나올 테고요. 정말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법 이게 참 어렵지만 중요한데 먼저 박 교수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뭐 제 원칙이기도 한데요. 오버하면 안 된다. 오버페이스하면 안 된답니다. 결국 일로 성과를 내고 내 분야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꾸준해야 되고요. 이례적으로 잠깐 알려지는 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그게 꼭 더 큰 수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리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꾸준할 수 있도록만 일에 집중하자.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요? 저 이제 그 같은 취지인데 조금 덧보태자면은 일하는 중간에 조금씩 쉬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휴식을 위해서 어떤 그 아주 신박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짬짬이 조금씩 쉬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 일이 안 풀릴수록 산책하거나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좀 잠깐씩 이제 머리를 비우고 이게 운동할 때도 왜 몸에 힘 빼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일할 때도 머리에 힘을 빼고 생각을 비우는 게 잠깐씩이지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번 방송의 주제가 커피챗인데 커피챗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럴 때. 네. 이런 시간을 의식적으로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회사나 조직에서도 그런 시간을 좀 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얘기하셨으니까 이 교수님은 이렇게 좀 머리를 식힐 때 주로 어떤 커피? 뭐 아메리카노입니까? 아니면 에스프레소입니까?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스프레소는 너무 빨리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할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괜히 여쭤봤네요. 네, 저는 그 그란데 클수록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아메리카노를. 다다익선. 네. 자, 근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AI가 발달할수록 사람이 더 쉴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사실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챗GPT가 나오니까 조금 더 보고서를 더 수준 높게 하려면 이거 찾아봐야 되는 거 뭔가 해야 될 게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쉬게 될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논문을 내가 하나하나씩 다 찾고 그걸 분류하고 하는 작업은 AI가 다 끝내주고 그리고 그것들 다 내 대신 다 읽어보고 요약 좀 해줘봐. 그것도 AI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한 일에 더 애드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 더 쉴 수 있게 되는 장점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자발적으로 쉬게 되는 분들까지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요즘에 보니까 동영상을 AI에 집어넣어서 짧은 내용이죠. 쇼츠 같은 경우에는 편집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썸네일도 만들어줘요. 예. 네, 정말 AI가 사람의 해야 될 일을 대체해주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또 이것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자, 끝곡으로 박정호 교수가 추천하는 곡을 보내드릴 텐데요. 어떤 곡입니까? 예,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일과 휴식 또 AI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래 제목이 너무 많은 사랑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내 일, 내 직업, 내 직장 이 모든 것이 AI와 로봇 때문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여기에 너무 과도한 애정을 보이면 오히려 그게 나를 해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고 또 그 흘러가는 대로 가게끔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네. 뭐 아내가 이 제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KBS 열린 토론 추석 특집 커피챗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해 주신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커피챗 두 번째 시간으로 직장인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